차가운 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언제나처럼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카리스마는 모든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 LK그룹의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한한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피곤함에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그래. 짧은 대답과 함께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 따뜻한 안식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삶은 일과 성공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만 움직였다. 감정 소모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차가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바로 그 찰나 지훈의 날카로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하얀 형체.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마네킹이거나 쓰레기 더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시하고 지나치려던 순간 양심의 가책 같은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차 세워, 네 회장님. 운전기사는 당황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이런 외진 곳에서 차를 세우라는 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차가 멈춰 서자 그는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비서인 김 실장에게 연락해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값비싼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갈수록 형체는 분명해졌다. 사람이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흙탕물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엮이면 귀찮아진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여성의 코에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켓을 벗어 여자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차가운 빗물과 여자의 천이 뒤섞여 묘한 느낌을 주었다. 김 기사 LK 병원으로 가. 최대한 빨리. 뒷좌석의 여자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도 올라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LK병원 VIP 병동을 준비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시선은 옆에 누워있는 여자에게 향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윤곽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직접 디자인한 맞춤 제작 반지였다. 우연이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냈다. 세상에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LK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여자는 곧바로 응급처치와 정밀검사를 위해 옮겨졌다. 지훈은 흠뻑 젖은 채로 VIP 병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환자분은 다행히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고 장시간 비를 맞아 저천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의식이 돌아와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상실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나. 뇌진탕의 경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링거액이 그녀의 하얀 팔뚝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왜 자신이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여자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연결된 링거줄.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다. 움직이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림처럼 완벽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여자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혼란이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그리고 이내 터질 듯한 기쁨과 안도감. 지우는 여자의 표정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어디에도 이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여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여자는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그의 몸이 굳어졌다. 타인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밀어낼 수가 없었다. 여자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보 찾았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보? 여보, honey darling.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이 여자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내 남편 맞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반지 똑같잖아요. 여자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지훈의 왼손을 잡아 나란히 놓았다. 디자인 재질 안쪽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반지.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강지훈의 철옹성 같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눈은 두 사람의 손에 놓인 똑같은 반지에 고정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혼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무세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힘이 없었다. 여자는 그의 반응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기억 안 나세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절절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와 김 실장이 들어왔다. 김 실장은 지훈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여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 후장님, 이게 무슨...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환자분 진정하시고 일단 침대에 다시 누우시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싫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날 기억 못해요. 여자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치며 지훈을 놓지 않았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김 실장님, 환자분 좀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마지못해 여자의 손을 떼어내고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여자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서럽게 울었다. 복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 환자분은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두라고 그럼 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회장님을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강렬한 확신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사고 직전에 회장님과 관련된 강한 감정적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장님의 반지가 무의식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환자의 믿음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일 가능성.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과 절박한 표정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진실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저 여자의 남편 행세라도 하라는 말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충격은 피하고 서서히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라 일단 저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여자를 병원에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며 매달리던 여자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똑같은 반지가 마음에 걸렸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까지는 그녀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아니, 내가 데려가겠어. 네, 회장님. 의사와 뒤따라 나온 김 실장이 동시에 외쳤다.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으로...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오히려 저 여자를 혼자 두는 거야. 배후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통제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 그리고 저 여자의 신원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지훈의 결정은 곧 법이었다. 병실로 돌아오자 여자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잠든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경계심과 의심 속에서도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퇴원 수속 밟아. 그리고 여자 옷 몇 벌 준비하고. 내일부터는 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문 DNA 사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국내외 실종자 명단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당분간 저 여자를 부를 이름이 필요하겠군.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무심하게 말했다. 유서연. 앞으로 저 여자는 유서연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유서연이라는 임시신분을 얻은 여자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지훈의 세계에 서연은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색채처럼 끼어들었다. 우와, 우리 집 정말 넓고 좋네요, 여보. 서연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집, 여보라는 단어에 지훈은 매번 미간을 찌푸렸지만 의사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당신 방은 저쪽이야.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서연은 해맑게 웃으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태도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지훈의 완벽하게 짜인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서투른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정원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와 텅 빈 거실의 화병에 꽂아두었다.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거슬렸지만 동시에 낯선 생동감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그는 서연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에서 연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 특유의 불안감과 의존성을 보이면서도 천성은 밝고 긍정적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실장의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지문 DNA 안면 인식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유서연이라는 여성의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불가능해.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범위를 해외로 넓혀서 다시 찾아봐. 이미 인터폴까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신원 조회가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반지를 제작했던 보석 장인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회장님의 반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했고 디자인과 세공 방식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추가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인의 확언은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완벽한 복제품, 신원불명의 여자. 이것은 대체 무슨 시나리오란 말인가? 어느 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고 그녀의 옆 테이블에는 김이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였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무방비했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친 그녀의 뺨은 따뜻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 안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 지우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0이라면 저 여자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배우보다도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의심과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이 정말로 나라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정은 끈질기게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의심의 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기묘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유서연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그의 매력 중 하나로 여기는 듯했다. 지훈 역시 서연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놓인 꽃 한 송이, 그가 늦게 귀가할 때까지 거실을 밝히는 스탠드 불빛,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견고한 일상에 스며들어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 아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예고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다음 분기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깊은 정적이 흐르던 새벽,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갈랐다. 안 돼. 지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명은 서연의 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 몸부림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싫어, 오지마, 제발. 세어연 씨 정신 차려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서연이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는 눈앞에 지훈을 보고 다시 비명을 지르려 했다. 나야 강지훈, 괜찮아, 악몽을 꾼 거야.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잠재웠다. 서연은 그가 지훈임을 깨닫고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와라간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던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공포는 너무나 생생해서 그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겨우 진정하고 입을 열었다.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무서운 꿈이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얀 방, 온통 하얀 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내가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서연은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하얀 방, 약품 냄새, 도망. 연구실 같았어요. 유리로 된 시험관들이 가득했고 복잡한 화학 기호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지훈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지 않고 서연의 방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연의 악몽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서연이 말한 연구실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오래된 대화 하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당시 아버지는 LK그룹이 투자했던 한 바이오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단시켰다. 지훈이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례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아, 사업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그 프로젝트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위험한 야망을 품고 있었어.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보수적인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악몽과 그 기억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지훈은 곧장 LK그룹의 심층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회장인 자신조차 특별 허가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록 속에서 먼지가 쌓인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코드명 프로메테스. 파일의 대부분은 검게 칠해져 있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프로메테스는 인간의 세포 재생 능력과 기억 조작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제약회사 바이오 퓨처 랩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바이오 퓨처 랩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해.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특히 당시 경영진이 누구였는지 알아내. 이건 극비사항이야.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김 실장은 지훈의 심각한 표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그가 지훈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바이오퓨처랩은 7년 전 대한제약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사실상 흡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약이라고?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대한제약은 현재 LK그룹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사였다. 그럼 당시 바이오퓨처랩의 대표는 누구였지?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민준이었습니다. 최민준.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현재 대한제약의 CEO이자 업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남자. 지훈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었다. 과거의 프로젝트 경쟁사의 CEO, 그리고 연구실 악몽을 꾸는 기억 상실증 여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보호 본능과 비슷한 무언가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자신의 삶에 침입한 이물질이나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것이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보자 서연은 작은 쟁반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작은 쿠키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요. 머리 아플 땐 단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차갑게 쏘아 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다. 고맙건.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평화롭고 세상의 어떤 위협도 닿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유서연의 신원을 찾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를 위협하는 위험한 과거로부터, 최민준이라는 교활한 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야만 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완전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지훈은 체스판의 선수처럼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했다. 지훈은 방어하는 대신 먼저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유서연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한 자선 파티가 열렸다. LK그룹의 회장으로서 지훈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의 옆에는 한 여인이 함께했다.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유서연이었다. 긴장돼요. 화려한 파티장에 들어서자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강지훈 회장 옆에 저 여자는 누구인간 하는 호기심과 추측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지훈은 짧게 말하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그의 행동은 소유욕과 보호 본능의 표현이었고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들이 막 자리를 잡았을 때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매력적인 외모 세련된 매너.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대한제약의 CEO 최민준이었다. 강 회장님 이런 데서 뵙는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민준은 능숙하게 악수를 청하며 거짓된 친밀함을 드러냈다. 지훈 역시 가면을 쓴 채 그의 손을 맞잡았다. 초회 대표도 여전하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최민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미인을 이제껏 숨겨두셨다니 강 회장님 너무하시는군요. 지훈은 최민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울렸다. 내 아내 유서연이요. 아내. 그 한 단어에 최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놀라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그러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대한제약의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머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며 지훈의 뒤로 반발짝 물러섰다. 그 미세한 행동을 지훈과 최민준 둘 다 놓치지 않았다. 지훈의 눈에는 확신이, 최민준의 눈에는 흥미롭다는 듯한 교활한 빛이 떠올랐다. 집사람이 낯을 좀 가려서 실례했군. 지훈이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싸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최민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우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최민준은 서연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최민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언론과 증권가 정보지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충격 LK그룹 강지훈 회장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빠져. 경영 판단력 논란. 익명의 제보자. 강 회장의 아내는 길에서 주운 기억상실증 환자. 스파이 의혹. LK그룹 주가 흔들. 오너리스크 현실화되나. 악의적인 기사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강지훈의 새롭고 미스터리한 아내가 사실은 그를 조종하기 위해 접근한 스파이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라는 내용이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LK그룹을 흔들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특히 지훈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보수적인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비밀리에 최민준과 접촉하고 있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스캔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와 거리를 두시는 게. 모두가 패닉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강지훈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최민준의 공격 방식은 조잡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예상했던 대로 미끼를 물었군.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서연과 최민준 그리고 과거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공유했다. 그의 눈은 분노나 불안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보고 말았다. 스파이, 정신병자, 조종자. 날카로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명성과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저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당신이 제가 떠나야 해요. 제가 사라지면. 서연은 말을 차에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동의하는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두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야. 저들이 써대는 글자 따위 믿지 마. 이건 싸움이야. 그리고 저들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야. 바로 나지.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눈빛.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지훈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선언과 지금 이 사적인 확언으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그녀의 운명과 완전히 묶어버렸다. 그는 최민준이 시작한 전쟁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서연이 나간 후 지훈은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LK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존재했다. 최민준은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더 크고 정교한 덫에 걸려든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막 사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민준이 쏘아올린 화살은 LK그룹의 심장을 향했지만 강지훈은 그 화살의 방향을 틀어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오너리스크는 그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는 나약한 군주를 연기하며 내부의 적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김 실장, 우리가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시장에 풀어 주가가 더 떨어지도록 내버려둬.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적대적 M&A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지훈의 눈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최민준은 지금쯤 우리 이사들을 구슬리고 있겠지.
내가 흔들린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주식을 조용히 다른 이름으로 사들여.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그는 최민준이 언론 플레이와 내부 분열을 통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 사이 지훈의 충성스러운 팀은 비밀리에 최민준과 내통하는 이사들의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최민준과 그의 꼭두각시들은 지훈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향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했다. 서연은 지훈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불안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최민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한 뱀이었다. 첫 번째 공격이 지훈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개인적인 독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김 실장이 극도로 창백한 얼굴로 지훈의 서재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보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몇 장의 사진과 하나의 USB 메모리였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 소매에 박힌 작은 로고는 대한제약의 것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지훈의 펜트하우스 근처 카페였다. 이건 조작이야. 지훈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원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위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회장님께서 회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USB를 가리켰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훈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강지훈은 완전히 날 믿고 있어요. 반지도 완벽하게 속았어요. 주주총회 날짜만 정해지면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녀가 여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사진, 그리고 저 음성 파일. 최민준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기억상실증 환자까지 동원해 이토록 정교한 연극을 벌였다는 말인가. 자신을 향한 서연의 모든 행동,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따뜻한 관심,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끔찍한 배신감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그의 세계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서연이 가져왔던 모든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기 편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투명 인간처럼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 지훈 씨,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우는 신문을 보고 있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렇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 넓고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지우는 고통스러웠다. 서연의 슬픈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했다. 그녀를 붙잡고 진실이 무엇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스파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배신감을 분노로 바꾸어 일에 쏟아부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서연이라는 여자도 함께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LK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서 두 남녀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채 각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배신감에 불타는 복수를, 다른 한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슬픔 속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서류와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서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훈의 차가운 외면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최소한 그가 왜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잠금 화면이 풀린 채 놓여있는 지훈의 태블릿 PC였다. 화면에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음성 파일을 분석한 그래프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이었구나. 그가 자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그녀는 지훈을 기다리다 잠시 카페에 들렀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길을 물었고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음성 파일은 더더욱 기가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친구와 통화했던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태블릿 화면의 다른 창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다. 그녀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보고서 한 구석에 박힌 작은 로고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의 로고였다. 그 로고를 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댐의 균열처럼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얀 연구실, 역겨운 약품 냄새,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수많은 실험체들, 그리고 최민준의 얼굴.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실험 데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아, 넌 내 최고의 걸작이 될 거야. 인류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유서연이 아니었다. 한서우. 그녀는 바이오 퓨처랩의 촉망받는 신입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천재성에 이끌려 프로젝트에 합류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의 광기와 비인간적인 야망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불치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주입하는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데이터를 빼내 탈출했다. 하지만 곧 발각되었고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다 채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전 그녀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그것은 연구소에 잠입하기 위해 복제해두었던 강지훈의 반지였다. LK그룹이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기에 회장인 강지훈의 생체 정보가 담긴 반지는 연구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키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희망으로 그 반지를 훔쳤던 것이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서우 서연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서우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아닌 강한 의지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서우예요.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 연극은 이제 질렸어. 연극이 아니에요. 최민준. 그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했고 전 그 증거를 가지고 탈출하다 사고를 당했어요. 이 반지는 그의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였고요. 서우는 숨 가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과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유서연, 아니 한서우 씨의 신원을요. 그녀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바이오퓨처 랩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주신 음성 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미세한 편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우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을 떨어뜨렸다. 그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부서뜨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세우 씨,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오늘 주주총회에서 최민준의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정의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LK그룹의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이 모여 있었다. 최민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로운 미소로 앉아 있었다.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준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이사님들의 우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의 근거가 된 스캔들은 사실 더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서우가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서우는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한서우입니다. 저는 대한제약의 최민준 대표가 운영하던 바이오퓨처 랩에서 자행된 불법 인체 실험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녀의 폭로는 총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빼돌린 핵심 실험 데이터와 내부 고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기억 조작 불법 임상실험 사망자 은폐. 최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개오진 말이야. 저 여자는 정신병자라고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강지훈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민준 대표가 우리 이사님들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한서우 씨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사진과 음성을 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최민준은 무너졌다. 그와 내통했던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과 대한제약의 몰락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LK그룹의 주가는 반등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랐다. 강지훈은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재계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외부의 모든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강지훈과 한서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은 여러 번 사과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 입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져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서우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도왔고 그녀가 잃어버린 지난 1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의 가족을 찾아주고 그녀가 다시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우는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노력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와 도움을 받았지만 그와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가장 멀고도 가까운 동거인이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서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검찰 조사도 마무리되었고 부모님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 집도 구했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최민준에게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어, 서우 씨.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우를 데리고 거실 창가로 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놈이었는지 압니다.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정말 미안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완전히 인정했다. 알아요. 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날 걱정하고 지켜주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비록 방법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서우 씨, 내가 왜 당신을 의심했는지 아시오? 두려워서였어. 내 인생에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내 통제된 세상이 당신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어.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던 거요. 지훈은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기억을 잃은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불렀을 때 난 당신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정말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졌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유서연이 아니라 강하고 올곧은 한서우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서우의 왼손 약지에서 프로메테스의 마스터키였던 낡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이 반지는 거짓과 어두운 과거의 상징이었소.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짓된 인연이었지. 이제 이 반지를 우리의 진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바꾸고 싶소.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소우 씨,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내일을 함께할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했다. 서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벽 너머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심을 그리고 어느새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새로운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고 마침내 진짜 사랑을 완성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이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거리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래테크 빌딩은 그 위용을 자랑하듯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였고 이진아는 이곳에서 5년째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다. 29살에 진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비서였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꼼꼼함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출근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꼼꼼히 작성된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의 분위기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경쟁사인 넥서스의 무서운 성장세는 미래테크의 입지를 위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임원들 간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진아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에게는 회사 생활이 곧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는 이 직장이 안정적인 수입원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오늘은 진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그녀의 29번째 생일이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그녀는 소박하게나마 저녁에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축하할 생각이었다. 어릴 적부터 생일은 그녀에게 항상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날이었다. 비록 화려한 파티나 특별한 선물은 없었어도 부모님이 끓여주시던 미역국과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면 충분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기를 내심 기대했다. 아침 출근길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나왔다. 작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오전 내내 그녀는 분주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사장님의 발표 자료 준비를 돕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에도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중요한 대회비 문서가 전달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진아는 보고서 최종본을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사장실 안에는 평소 진아와 사사건건 부딪히던 박상무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손짓으로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이진아 비서, 그동안 수고 많았네. 사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서팀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네. 자네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자네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어. 사장님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다. 해고 계약 해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사장님의 목소리만 웅웅거렸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되물었다. 네 해고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박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이 비서,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번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에서도 자네가 맡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 자네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뜻이지. 말도 안 돼. 저는 단 한 번도 제 역량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진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인사팀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해.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해고. 그것도 바로 그녀의 생일에.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양 모두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자신의 책상에 돌아온 진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짐은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그녀의 삶이었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선 곳이 되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생일 케이크를 사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생일은 가장 잔인한 기억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다. 건물들이 춤을 추는 듯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궁거리는 소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머릿속에서는 생일 축하한다는 낯선 목소리가 맴돌았고 해고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진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서 해고 통지서와 작은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생일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에서 막을 내렸다. 도심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한 여인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버려졌다. 그때였다. 번잡한 길을 가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녀가 쓰러진 곳에서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분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명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도도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진아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차분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좀 보내주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진아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이 미래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미래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이진아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새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마에 붙은 차가운 물수건이 떨어지며 다시 몸이 휘청였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른 새벽까지 야근에 시달린 듯한 준하의 상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이진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강민준 바로 미래테크의 숙적 넥서스의 젊은 CEO였다. 이진아는 경악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준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보다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이 무슨 황당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민준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뿐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진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대체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쓰러진 당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민준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진아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날 하필이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발견되다니.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네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진아는 애써 차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오지랖이라고요.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행동 아닐까요, 비서님은? 혹시 어제 미래테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같군요. 진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민준이 자신이 미래테크의 비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들킨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려 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상관없는 일이라. 어제 미래테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흥미롭게도 당신이 쓰러진 시각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표정에서도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군요. 진아는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요, 당신이 날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회사에 데려가서 비열하게 이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진아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비웃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넥서스의 경쟁사 직원이 길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진아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렇게 내팽개치다니.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가 자신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다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의도입니까? 당신은 나를 회유하려는 겁니까? 진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도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유능하다면 넥서스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미래테크와 달리 넥서스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제안은 분명했다.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넥서스라니.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회사의 수장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다니. 이것은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민준의 제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미래테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죠? 진아는 비아냥거렸다. 이용한다고 해도 당신에게 손해볼 것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강민준은 냉철하게 받아쳤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진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해고된 상태였고 당장 생활비조차 막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박상무와 미래테크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복수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진아는 겨우 말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믿음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미래테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죠. 그의 제안은 냉철하고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진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한치의 거짓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언제든 당신을 떠날 겁니다.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매력을 풍겼다. 좋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넥서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미래테크를 뛰어넘는 것. 그날부터 이진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넥서스의 임원비서로 출근하게 되었다. 미래테크의 모든 비서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경악했고 넥서스 내부에서도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지시 아래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넥서스의 업무 환경은 미래테크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욱 빠르고 더욱 혁신적이었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분위기였다. 강민준은 진에게 냉철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데 탁월했다. 그는 진에게 미래테크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하고 이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진아는 여전히 강민준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단순히 능력 있는 비서를 원해서일까? 아니면 미래테크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일까? 그녀는 강민준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차분한 미소만이 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의 지시로 과거 미래테크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녀가 해고당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진아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박상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상무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뒷거래의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에는 박상무가 이 프로젝트를 빌미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 박상무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진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해고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는 박상무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강민준은 차분한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더니 진아를 향해 말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미래테크의 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당신이 해고된 것도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 때문이었군요. 진아는 강민준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해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아닙니다. 박상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당신의 생일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당신이 미래테크의 내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운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구했고 그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의 면모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는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동시에 비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전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미래테크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넥서스가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심판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박상무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료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박상무의 치밀한 음모와 미래테크의 숨겨진 비리를 알게 된 이진아는 더 이상 나약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강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과 함께 그녀는 미래테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심판이었다. 강민준은 이진에게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진아는 내부자로서 박상무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아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되짚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했던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의 모든 서류와 통화 내역을 다시 검토하며 박상무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의 끈기와 강민준의 치밀한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상무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에 탕진하고 심지어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박상무의 죄는 단순한 비서 해고를 넘어선 회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대한 배신 행위였다. 진아는 그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넥서스는 언론을 통해 미래테크의 부패와 경영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과 검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미래테크는 한순간에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박상무는 궁지에 몰렸고 그의 추악한 행위들이 서서히 백일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진아는 강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강민준은 비록 차갑고 이성적이었지만 진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그는 진에게 늘 당신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진아 또한 강민준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야망뿐만 아니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선 묘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사장은 박상무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그를 해고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자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미래테크 사장의 또 다른 비리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미래테크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때 강민주는 이진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진아 씨, 박상무의 마지막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숨겨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이진아는 박상무가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비밀 자료를 맡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직원은 평소 박상무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인물이었고 진아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민주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진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밤늦은 시각 진아는 박상무의 비서였던 김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진아를 보자마자 불안에 떨며 말했다. 진아 선배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상무가 저를 협박해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자료가 있어요. 그걸 선배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진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박상무가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저지른 모든 비리,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USB를 손에 쥔 진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미래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 두 개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USB를 빼앗으려 했고 진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진아는 위험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진아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던 것이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괴한들과 맞섰고 진아를 보호하며 그들과 대치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다. 진아는 강민준의 뒤에 숨어 그를 보았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괴한들이 제압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진아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은 진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USB 안의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박상무는 미래테크 사장과 함께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진아의 해고는 그들의 거대한 비리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 USB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미래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회사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진아는 자신이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강민주는 진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진아 씨, 당신 덕분에 미래테크의 모든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넥서스가 미래테크의 모든 자산과 인력을 인수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도 풀렸고 정의도 실현되었다. 강민준은 진에게 하나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넥서스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당신은 넥서스의 핵심 임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진아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넥서스의 임원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에게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그때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 씨, 사실 처음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하고 용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비서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동료입니다. 강민준의 고백에 진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진아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럼 떠나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아니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대표님 곁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비서가 아니라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파트너로서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 제 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진아의 말에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다. 좋습니다, 진아 씨.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교차로에 들어섰다.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냉철한 이성과 이진아의 뜨거운 정의감이 만나 미래테크의 추악한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박상무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목이었던 미래테크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주역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가장 비참했던 생일날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했다. 미래테크의 빈자리는 넥서스가 빠르게 채워나갔다. 강민준은 미래테크의 우수 인력과 기술을 흡수하며 넥서스를 명실상부한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진아는 강민준의 곁에서 비서가 아닌 전략기획이사로서 새로운 직책을 맡았다. 그녀는 넥서스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기획력과 통찰력은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리더가 되었다. 진아의 책상 위에는 이제
글로벌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박상무의 비리가 아닌 진정한 혁신과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모든 회의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모든 동료들은 그녀의 능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 미묘했다. 강민준은 업무적으로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진아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아의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던 동료이자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낸 멘토였다. 진아 또한 강민준에게 단순한 상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인함에 그녀는 점차 이끌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진아는 강민준에게 물었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단순히 미래테크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였나요?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이전의 차가운 미소와는 달리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일날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연민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연민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진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승리만을 추구하는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인간미를 지닌 리더였다. 그날 저녁 넥서스에서는 미래테크 인수 성공과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고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넘쳤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민준은 진아를 조용히 불러냈다. 그들은 회사 옥상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준은 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진아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진아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고 반짝이는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진아는 목걸이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저에게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밝혀주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일이 더 이상 비극적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준은 진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가장 잔인했던 생일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한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 자신의 용기와 믿음. 그녀는 강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의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섰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는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결단으로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진아는 넥서스의 핵심 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생일은 더 이상 가장 잔인한 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